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가족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채널은 삶의 희로애락이 담긴 감동적인 사연을 나누는 곳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힘없는 배달 기사인 줄 알았던 아나무인 재벌 3세는 제가 숨겨진 유단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밤 11시, 7월의 갑작스러운 장대비가 도시를 집어삼킬 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낡고 얇은 제 우비를 사정없이 때렸고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낡은 오토바이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오토바이는 이제 그만 쉬고 싶다는 듯 힘겹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배달의 수수료는 5,000원. 내일 어머니의 진통제 2알을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서윤, 24살입니다. 헐렁한 배달 유니폼 조끼에 흙탕물이 잔뜩 튄 바지, 그리고 마스크와 헬멧에 가려진 얼굴. 지금 제 모습을 보고 한때 꿈 많던 소녀였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저는 그저 이름 없는 작은 점일 뿐이었습니다. 화려하지만 온갖 함정이 도사리는 이 도시에서 싸구려 노동력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존재. 배달지는 상류층의 천국이라 불리는 평창동 고급 빌라촌이었습니다.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거대한 철문이 2개의 세상을 가르는 성벽처럼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한쪽은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따뜻하고 호화로운 세상, 다른 한쪽은 저처럼 어둡고 춥고 고단한 이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고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째 신호음 끝에 술 기운이 가득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으로 갖고 들어와. 문 잠갔으니까. 말투는 무뚝뚝하고 거만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살짝 열린 문틈으로 오토바이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정원에는 화려한 차림의 젊은 남녀 무리가 거대한 유리지붕 아래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빗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음식 안내, 중앙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와 동갑내기쯤 되어 보이는 머리에 젤을 잔뜩 바른 젊은 남자였습니다. 온몸은 비싼 명품으로 도배되어 있었죠. 그가 바로 이번 주문의 주인이자 이 동네에서 방탕하기로 소문난 최강민이었습니다. 우리 배달 기사들 사이에서는 조심해야 할 인물로 악명이 높았죠. 저는 보온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음식을 꺼냈습니다. 최고급 스테이크 10인분과 와인. 총 주문 금액은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규정대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총 32만 원입니다. 최강민은 음식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죽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핏빛처럼 붉은 와인잔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골적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배달이 왜 이렇게 늦어? 내가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죄송합니다. 저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헬멧 끝에서 떨어진 빗방울이 흠뻑 젖은 신발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길이 침수돼서 조금 늦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해? 최강민은 비웃으며 주변 친구들을 둘러봤습니다. 얘들아, 얘가 나더러 양해해 달란다. 난 돈 주고 서비스를 산 거지 지각을 산 게 아니라고. 그러더니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그가 제가 들고 있던 음식 봉투를 세게 쳤습니다. 물에 젖은 종이 봉투는 강한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찢어졌습니다. 음식 용기들이 미끄러운 바닥으로 떨어지며 뚜껑이 열렸고 갈색 소스와 비싼 소고기 스테이크가
더러운 빗물과 뒤섞여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고객의 음식, 이제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어이쿠, 저런. 최강민은 놀란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손이 어떻게 된 거야? 음식 하나 제대로 못 들어. 분명히.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분명 그가 고의로 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뭐. 최강민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술기운에 붉어진 얼굴이 흉악하게 변했습니다. 네가 내 음식을 쏟아서 수입산 대리석 바닥까지 더럽혔잖아. 이제 어쩔 건데? 그의 친구들이 합세에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놈은 지루한 장마철, 밤에 재밌는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발밑에 아수라장을 내려다봤습니다. 32만 원. 제게는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한 달 내내 목숨 걸고 달려도 월급은 어머니 약값과 월세, 식비로 빠듯했습니다. 이걸 다 물어내면 우리 모자는 이번 달 굶어야 합니다. 최강민 씨, 저는 간신히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할 말은 해야 했습니다. 분명히 당신이 제 손을 쳤습니다. 제가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어디서 말대꾸야. 최강민은 제게 바싹 다가섰습니다. 역한 술 냄새가 얼굴에 확 끼쳐와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이 바닥에선 내 말이 곧 법이야. 네가 떨어뜨렸다면 네가 떨어뜨린 거라고. 자, 이제 돈 물어내. 2배로. 2배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왜 2배입니까? 음식값, 바닥 청소비, 그리고 내 기분 망친 값까지. 최강민은 비죽 웃으며 주머니에서 두툼한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는 돈을 내려는 게 아니라 5만 원권 지폐 한 뭉치를 꺼내 제 눈앞에서 흔들었습니다. 보이지? 난 돈은 안 아까워. 근데 너처럼 가난한 주제에 뻗대는 것들은 딱 질색이야. 저는 장갑 낀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해진 장갑 아래에는 수련으로 단련된 굳은 살 박인 손이 있었습니다. 단단한 벽돌도 격파했던 손. 순간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쳤습니다. 무도인의 본능이 격렬하게 깨어났습니다. 간단한 다리 걸기 한 번, 손목 꺾기 한 번이면 이 건방진 놈은 바닥에 쓰러질 겁니다. 거리는 너무나 가까웠고 그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춥고 습한 반지하 단칸방에서 제가 약을 가져오기만을 기다리며 웅크리고 누워 계실 어머니. 만약 제가 사람을 치면 회사에 보고가 들어갈 테고 계정은 영구 정지될 겁니다. 심하면 법적인 문제까지 휘말릴 수 있습니다. 누가 어머니를 돌보죠? 누가 매주 어머니의 투석 비용을 벌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주먹을 풀었습니다. 분노가 목구멍 아래로 억지로 눌려 내려갔습니다. 뜨거운 숯을 삼킨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게는 분노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가난은 돈 있는 자들 앞에서 고개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2배로 물어드릴 돈은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음식값만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최강민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저것 좀 봐. 나한테 빌고 있잖아. 진짜 불쌍하지 않냐? 그는 손에 쥔 돈다발을 제 발밑에 흙탕물 웅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파란색 지폐들이 더러운 흙탕물 속에서 나뒹굴었습니다. 됐다. 내가 적선하는 셈 칠게. 주워서 가게에 물어주고. 내 수고비는 내 눈 더럽힌 죄로 퉁치자. 저는 바닥에 떨어진 돈과 최강민의 오만한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자존심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가버리라고. 하지만 냉정한 이성은
내일의 병원비 청구서를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젖은 바지를 뚫고 살을 애는 듯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흙탕물에 젖은 지폐를 한 장 한 장 주었습니다. 지폐 한 장을 주울 때마다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습니다. 등 뒤로 그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수천 개의 바늘처럼 박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 교훈 잊지 마, 배달부 아가씨. 제가 젖은 돈다발을 들고 일어섰을 때 최강민이 말했습니다. 다음부턴 주제 파악 잘하고 살아. 안 그러면 무릎 꿇을 자리도 없을 테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에 묻은 흙을 닦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묵묵히 돌아서서 그 무거운 철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하얀 빗속을 뚫고 달렸습니다. 빗물과 함께 짠 눈물이 흘러내려 입술을 적셨습니다. 돈이 아까워서도 무서워서도 아니었습니다. 분해서 울었습니다. 왜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을 권리가 있는 걸까요? 저는 한적한 길모퉁이에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오른쪽 장갑을 벗었습니다. 물에 불어 창백해진 손등 위로 길고 굵은 흉터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왼손으로 그 흉터를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벌써 7년이나 된 흉터였습니다. 7년 전 이 흉터는 제 용기의 증거이자 제 혈관에 흐르는 정의감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일깨우는 낙인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평안을 위해 무도를 그리고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를 가만두려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는 속삭였습니다. 그 부름은 비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흉터를 쓸어보고 다시 장갑을 꼈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바깥 세상에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 작은 반지하 방은 제가 온기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가야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오토바이는 다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자가 사는 반지하 방으로 이어지는 골목은 고층 빌딩 뒤편에 숨겨진 거대한 쥐굴처럼 깊고 어두웠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살을 애는 듯한 냉기는 몸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웃들의 잠을 깨우지 않기 위해 골목 입구에서부터 시동을 끄고 썩은 하수구 냄새가 진동하는 물웅덩이를 피해 무거운 오토바이를 끌었습니다. 우리 방은 복도 맨 끝에 있는 채 5평도 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방금 떠나온 평창동 빌라의 호화로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저의 세상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저는 잠시 멈춰 심호흡을 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며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비참한 모습과 붉어진 눈을 보시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낡은 나무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백열등의 희미한 노란 불빛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파스 냄새, 약초 다리는 냄새, 그리고 햇볕 들지 않는 집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뒤섞여 가슴 시리도록 익숙한 향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지 않고 계셨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나무 평상에 웅크리고 앉아 앙상한 손으로 쉴 새 없이 마늘을 까고 계셨습니다. 옆에는 커다란 마늘 자루와 하얀 마늘 알이 가득 담긴 플라스틱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병 때문에 흐릿해진 눈에 반가움과 걱정이 함께 어렸습니다. 왔니? 왜 이렇게 늦었어? 비바람이 이렇게 치는데 걱정했잖니. 저는 흠뻑 젖은 우비를 벗어 벽에 걸고 찢어진 장갑과 흙 묻은 돈다발을 서둘러 주머니에 숨긴 뒤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오늘 주문이 많았어요. 엄마,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요. 또 마늘 까는 일 받으셨어요? 제가 쉬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눈도 안 좋으신데 어머니는 온화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에 깡마른 얼굴의 주름이 더욱 깊게 패였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으려니 손발이 근질거려서 이렇게라도 푼돈 벌어서 우리 딸 반찬값이라도 보태야지. 너 혼자 짊어지게 하는 건 엄마가 마음이 안 편해. 어머니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마늘 진액으로 검게 물든 손. 저는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와 미세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신부전증 3기. 병마는 매일같이 어머니의 기력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받는 투석. 그때마다 어머니는 조금씩 더 야위어 가셨습니다. 밥은 먹었니? 밥상 위에 죽 끓여놨다. 따뜻하게 덮어놨으니 어서 먹으렴. 저는 방구석 작은 플라스틱 밥상을 보았습니다. 빨간 밥상보 안에는 파를 조금 띄운 흰죽 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저의 저녁 식사는 언제나 이렇게 소박했지만 이 죽 한 그릇을 위해 어머니가 얼마나 아끼셨을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네, 바로 먹을게요. 어머니도 이제 그만하시고 주무세요. 너무 늦었어요. 저는 죽 그릇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얼굴에 닿자 코끝이 찡해왔습니다. 죽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쌀의 단맛과 파의 향, 그리고 어머니가 흘리셨을 땀의 짠맛이 느껴졌습니다. 그 부자들이 버린 어떤 산해진 미보다도 맛있었습니다. 죽을 먹으며 저는 몰래 어머니를 훔쳐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묵묵히 마늘을 까고 계셨고 조용한 밤에 마늘 껍질 벗기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최강민이 돈을 바닥에 던지며 죽게 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이 굴욕적인 이야기를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분명 딸이 가여워 눈물을 쏟으실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짐이 되었다며 자책하시겠지요. 안 돼. 어머니가 이 고통을 알게 해선 안 돼. 나 혼자 감당하면 충분했습니다. 오늘 일은 순조로웠니? 어머니가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기침을 참는 듯 목소리가 살짝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죽을 삼키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오늘 만난 손님들은 다들 친절하셨어요. 팁도 주셨고요. 내일 어머니 영양제 사다 드릴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가벼운 거짓말이었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저는 흙탕물에 더러워진 지폐들이 잠들어 있는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을 판 돈이었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목숨을 구하는 돈이었습니다. 이 생존 전쟁에서 자존심과 생명의 경계는 때로 아플 만큼 얇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한 뒤 저는 어머니를 재워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고르게 변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조심스럽게 복도 끝 공동 수도가로 나갔습니다. 구름 뒤로 희미하게 비치는 달빛 아래 저는 돈다발을 꺼내 차가운 물에 한 장 한 장 깨끗이 씻었습니다. 흐르는 물이 흙을 씻어내자 지폐의 푸른 빛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지폐들을 시멘트 턱에 널어 말렸습니다. 흐르는 물에 비친 제 손을 보았습니다. 7년 전 이 손은 시대표 태권도 팀의 자랑이었습니다. 저는 국가대표가 되어 어머니 목에 금메달을 걸어드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쪽지 한 장 없이 떠나셨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큰 병을 얻으셨습니다. 제 꿈은 의식주라는 무거운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오른쪽 손등에 긴 흉터를 만져보았습니다. 흉터가 하얗게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7년 전의 기억이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도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동네 어귀의 한적한 둑길에서 저는 모르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대여섯 명의 불량배들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사람 대신 쇠파이프를 맞는 순간을 기억합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저는 기습과 무모함 덕분에 그들을 모두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구한 사람은 안경을 쓴
겁에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총명했던 젊은 남자였다는 것만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을 때 저는 어머니가 제가 싸운 사실을 아시면 걱정하실까봐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이름도 남기지도 못한 채 그날 이후로 저는 도복을 옷장 깊숙이 넣어버렸습니다. 저는 말 수 없고 인내심 강한 박서윤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개 숙이는 법을 배웠고 제가 잘못하지 않았을 때도 죄송하다고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박서윤, 약해지면 안 돼. 저는 물동이에 비친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너에겐 어머니가 있잖아. 네가 이 집의 유일한 기둥이야. 저는 물기가 마른 지폐들을 거두어 지갑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복도 불을 끄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 곁에 누웠습니다. 밤은 깊었고 가난한 동네는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어머니는 깊이 잠드셨지만 내장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고통 때문에 숨결이 가끔 끊겼습니다. 저는 침대 구석에 무릎을 모으고 앉아 희미한 취침등 아래에서 오른쪽 손등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엄지손가락부터 손목까지 이어진 흉터. 그곳의 피부는 햇볕에 탄 다른 피부와 달리 하얗고 주름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감춰야 할 흉한 흠일지 몰라도 제게는 오만했던 젊은 날의 기념품이자 찬란했던 꿈의 마침표였습니다. 7년 전 저는 17살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지금의 소심한 모습과는 달리 당시의 박서윤은 에너지가 넘치고 어깨까지 오는 단발머리에 열정으로 불타는 눈빛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저는 구민회관 태권도 클럽의 최우수 단원이었습니다. 무도는 제게 단순히 건강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이 복잡한 동네에서 어머니와 저 자신을 지키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칼바람이 부는 늦겨울 오후였습니다. 수련을 막 끝낸 저는 흰 도복 위에 얇은 바람막이 하나만 걸친 채 어머니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재개발 구역 옆 지름길로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깜빡이는 한적한 길에 이르렀을 때 욕설과 둔탁한 폭행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눈앞에는 익숙한 불의의 현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형형색색으로 물들인 대여섯 명의 불량배들이 한 젊은 남자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20살쯤 되어 보였고 단정한 옷차림에 학생 같은 모습이 흉악한 불량배들 사이에서 완전히 이질적이었습니다. 그는 벽에 몰려 있었고 얼굴에는 이미 멍자국이 몇 군데 있었으며 하얀 셔츠는 흙투성이었습니다. 있는 돈 다 내놔, 도련님. 우두머리로 보이는 놈이 긴 쇠파이프를 들고 윽박질렀습니다. 남자는 두려워하면서도 굴복하지 않으려는 굳은 의지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가죽 서류 가방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마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키려는 듯이 제 안에 뜨거운 피가 솟구쳤습니다. 무도인의 정의감이 모른 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세우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멈춰요. 여럿이서 한 명을 괴롭히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요? 무리가 전부 저를 돌아봤습니다. 조그만 여자애인 것을 확인하고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이구, 어디서 나타난 꼬맹이가 영웅놀이 하려고. 썩 꺼져, 다치기 싫으면. 저는 더 말하지 않고 바람막이를 벗어 던졌습니다. 하얀 도복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방어 자세를 취하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두머리를 쏘아봤습니다. 그 사람 놓아주라고 했어요. 그들은 굶주린 짐승처럼 제게 달려들었지만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약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수련장에서 흘린 땀은 제게 민첩함과 정확성을 주었습니다. 저는 마구잡이로 날아오는 주먹을 피하고 다리 걸기와 날카로운 손날치기로 반격했습니다. 한 놈 한 놈 제압당해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습니다. 남자는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감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심했습니다.
우두머리를 제압하는 동안 뒤에서 한 놈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복수심에 불타 미친 듯이 그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의 머리를 내려치려는 치명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위험해요. 저는 소리치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앞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저는 제 몸으로 그 낯선 남자를 감쌌습니다. 본능적으로 오른팔을 들어 막았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극심한 고통이 전해졌습니다. 차가운 쇠 파이프가 제 손등을 깊게 베었고 피가 흘러내려 빗물과 섞여 바닥을 적셨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고 마지막 힘을 다해 뒤돌려차기로 기습한 놈의 가슴을 가격했습니다. 그는 멀리 나가 떨어져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피를 본 불량배들은 제 기세에 겁을 먹고 서로를 부축하며 어둠 속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시 정적이 찾아왔고 빗소리와 우리 둘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피투성이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고통과 과다출혈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자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피가 너무 많이 나요. 병원에 가야 해요.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저는 잘생긴 얼굴과 별처럼 빛나지만 미안함으로 가득 찬 그의 눈을 겨우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제 상처를 감싸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아. 왜 이렇게 쉬어? 아직 안 들어오고. 엄마 배가 너무 아프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힘없는 목소리는 제게 찬물을 끼얹었고 저를 현실로 돌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다. 제가 싸웠다는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돼. 경찰서에 가거나 복잡한 일에 엮여서도 안 돼. 우리 집은 돈이 없었고 어머니는 더 이상의 충격을 견딜 수 없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가세요. 그리고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하지만 손이 그가 제 옷소매를 잡으려 했습니다. 따라오지 말라고요. 저는 단호한 눈빛으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서둘러 바람막이를 집어 피 흘리는 손을 가리고 자전거에 올라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빗속에 멍하니 서 있는 그를 남겨둔 채 그의 어머니의 병은 악화되었고 집안은 파산했습니다. 저는 도복을 옷장 깊숙이 넣고 클럽을 그만두고 돈을 벌기 위해 세상에 뛰어들었습니다. 설거지, 청소, 그리고 지금처럼 배달 기사까지 저는 고개 숙이는 법과 인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를 숨기고 지극히 평범한 박서윤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소매를 내려 흉터를 가렸습니다. 벌써 7년. 그 남학생은 이제 자신의 삶을 살고 있겠죠. 자신을 대신해 칼을 맞았던 미친 소녀를 기억이나 할까. 저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당겼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유단자 박서윤은 잊어야 했습니다. 이제 저는 오직 어머니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한 푼이 아쉬운 배달기사 박서윤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옆 동네에서 들려오는 다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간밤에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축축하고 서늘했습니다. 예전 훈련 때 다친 오른쪽 어깨의 고질병이 수천 마리의 개미가 뼛속을 기어 다니는 것처럼 욱신거렸습니다. 저는 어깨를 주무르며 익숙한 통증을 참아내고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저 같은 프리랜서 배달 기사에게 매일 아침은 시간과 숫자와의 무자비한 경주였습니다. 월세, 공과금, 어머니의 투석비, 식비, 모든 것이 출구 없는 미로처럼 머릿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오전 7시 저는 낡은 오토바이를 끌고 골목을 나섰습니다. 제 모습은 닌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두꺼운 바람막이에
발목까지 덮는 긴 바지, 장갑, 마스크, 선글라스까지. 남들은 제가 햇볕에 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철저한 무장이 저의 마지막 방패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지친 표정과 분한 눈빛을 가려주었고 무엇보다 저를 분주한 사람들 속에서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의 첫 배달은 강남의 고급 오피스 빌딩으로 버블티 20잔을 배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출근 시간의 도로는 마비 상태였습니다. 경적 소리와 매연, 그리고 따가운 햇살에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자동차들 사이에 좁은 틈을 비집고 버블티 안에 얼음이 녹기 전에 최대한 빨리 움직였습니다. 도착해서 고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버블티 배달 왔습니다. 로비로 내려와 주시겠어요? 12층으로 가져다 주세요. 지금 회의 중이라 못 내려가요. 전화기 너머 여성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빌딩 로비에 떡하니 놓인 배달기사 승객용 엘리베이터 이용 금지 팻말을 보았습니다. 한숨을 쉬고 경비원에게 허락을 구해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낡은 엘리베이터는 건물 뒤편 구석에 있었습니다. 무거운 버블티 봉투 2개를 들고 12층에 도착하자 여직원은 시계를 힐끗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얼음 다 녹았겠네. 죄송합니다. 화물 엘리베이터가 늦게 와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설명했습니다. 됐어요. 그녀는 짜증 섞인 얼굴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얼음 다 녹아서 밍밍해졌겠네. 안 받아요. 도로 가져가세요.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이 버블티 20잔은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녀가 받지 않으면 저는 배달비는커녕 음료값 전부를 가게에 물어줘야 했습니다. 저기요, 제발요. 정말 최대한 빨리 왔어요. 얼음 조금 녹았지만 아직 차가워요.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일 처리 똑바로 못하면서 말대꾸는. 그녀는 돌아서서 유리문을 쾅 닫아 버렸습니다. 저는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부는 복도에 버려졌습니다. 무거운 봉투를 든 채 무력감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10만 원, 어머니의 일주일 치약값.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군가요? 힘없는 배달 기사일 뿐. 소란을 피우면 경비원에게 끌려나갈 테고 제 계정에는 악성 리뷰가 달릴 겁니다. 저는 묵묵히 버블티를 들고 화물 엘리베이터로 돌아섰습니다. 좁고 악취나는 공간에서 저는 마스크를 벗고 눈가에 맺힌 눈물을 서둘러 닦았습니다. 참아야 해. 엄마를 위해서. 저는 미친 사람처럼 그 주문을 되뇌었습니다. 점심에는 길가 나무 그늘에 주저앉아 퍽퍽한 삼각김밥과 아침에 취소당한 버블티 중 하나를 마셨습니다. 원치 않는 호화로운 점심이었습니다. 설탕의 단맛과 억울함의 짠맛이 뒤섞여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주문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쓰고 붉어진 눈을 감춘 채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그날 오후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도매시장으로 부피가 큰 화물을 배달하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길은 오토바이 바퀴가 잠길 정도로 침수되었고 검은 흙탕물이 제 낡은 오토바이를 삼킬 듯이 흘렀습니다. 오토바이에서 내려 끌고 가야 했습니다. 하수구, 물이 허벅지까지 차올라 가렵고 차가웠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니 오토바이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백 번을 밟아도 땀과 빗물의 등이 흠뻑 젖어도 오토바이는 잠잠했습니다. 주위에서는 고급 승용차들이 흙탕물을 제게 튀기며 지나갔습니다. 그때 비싼 오토바이 한 대가 쌩하고 지나가며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고 웅덩이에 넘어졌습니다. 운전자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름 아닌
어제 최강민의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어이쿠, 미안. 길가에 쓰레기가 있는 줄 몰랐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흙투성이었고 거친 아스팔트 바닥을 짚은 오른쪽 손등의 흉터가 다시 욱신거렸습니다. 순간 제 눈에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트렁크에서 떨어진 쇠 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던지면 저놈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투석받고 계실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실 겁니다. 폭행죄로 감옥에 간 딸이 아니라 병원비를 내줄 딸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쇠 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쨍 하는 소리가 제 자존심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시동 꺼진 오토바이를 끌고 3km 이상을 걸어 수리점을 찾았습니다. 다리는 천근만근이었고 배는 굶주렸으며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새로 산 약을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약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이렇게 비싼 약을 그냥 엄마 먹지 말자. 응? 그 돈으로 너 맛있는 거 사 먹어.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저는 기나긴 하루 끝에 비틀어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 돈 잘 벌어요. 일도 잘 되고 손님들이 팁도 많이 주신다니까요. 저는 뒤돌아서서 오토바이를 끄느라 퉁퉁 붓고 새로 긁힌 무릎 상처를 감췄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흐느낌을 감추기 위해 샤워기를 세게 틀었습니다. 거울 속에 저를 보았습니다. 탄 눈, ความ숙한 얼굴. 유단자가 되어 불의와 싸우겠다던 박서윤은 어디로 갔는가. 이제 저는 마스크 뒤에 숨어 돈 있는 자들 앞에서 고개 숙이고 노동력과 자존심을 팔아 생존을 연명하는 비겁자일 뿐이었습니다. 평창동 빌라 사건이 있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모든 불운이 지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시끄러웠고 사람들은 분주했으며 저는 생계의 무게를 짊어진 부지런한 개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최강민처럼 시간과 돈이 넘쳐나는 이들에게 제 침묵은 끝이 아니라 더 잔인한 새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도발이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는 사흘째 되던 날 점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휴대폰에 주문이 쉴 새 없이 들어왔습니다. 이상한 점은 모든 주문이 주문 내역이 없는 신규 계정이었고 배달지는 하나같이 괴상한 곳들이었다는 겁니다. 첫 주문은 쌀 10kg짜리 10포대를 외곽의 낡은 아파트로 배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쌀 포대들을 오토바이 뒤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오토바이가 힘겹게 신음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이끼가 낀 5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도착했습니다. 짐 좀 받아주시겠어요?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5층으로 좀 가져다 주세요. 제가 다리가 부러져서 못 내려가요. 남자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애처롭게 들렸습니다. 저는 쓰레기로 가득 찬 어둡고 좁은 계단을 보았습니다. 쌀 100kg 그리고 5층. 예전 같았으면 별일 아니었겠지만 어깨 통증과 과로로 쇠약해진 지금은 극한의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2배나 높은 배달비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는 쌀을 2포대씩 나누어 옮겼습니다. 첫 번째,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타는 듯 뜨거웠습니다. 세 번째, 눈앞이 아찔했고 짠땀이 눈에 들어가 따가웠습니다. 손등의 흉터가 거친 벽에 쓸려 쓰라렸습니다. 마지막 쌀포대를 504호 문 앞에 내려놓았을 때 저는 더러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자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 음성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문을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고개를 내밀며 걱정스럽게 저를 보셨습니다. 누구 찾아요? 그 집 몇 년째 빈집인데 아무도 안 살아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귀가 웅웅거렸습니다. 빈집. 그럼 누가 주문을 한 거지? 누가 쌀을 여기까지 옮기라고 한 거지? 저는 덩그러니 놓인 쌀 포대 10개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운동 잘했어. 내 헬스비 내가 내준 셈쳐. 그러신난 문자에는 제가 낑낑대며 쌀을 나르는 모습을 멀리서 몰래 찍은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이 방식, 최강민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놓아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와 그의 친구들이 구경하며 비웃을 수 있도록 제 인생을 한편의 연극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분한 눈물이 솟구쳤지만 소리내어 울지 못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쌀포대를 하나씩 다시 들고 내려와 가게에 반품하고 기름값과 시간을 날렸습니다. 두 번째 주문은 저녁 6시에 들어왔습니다. 대형 생일 케이크를 사서 중앙공원으로 배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여러 번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상냥한 여학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희 반 피크닉 파티 때 쓸 거예요. 빨리 와주세요.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공원에 도착하니 하늘이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배달 장소는 호수 근처의 한적한 잔디밭이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안쪽으로 더 들어오세요. 저기 오래된 나무 있는 곳이요.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에는 피크닉하는 학생들은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술판을 벌이고 있는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빌라에서 봤던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최강민이 담배를 문 채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달부 왔네. 한 놈이 소리쳤습니다. 최강민이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케이크를 보더니 비죽 웃었습니다. 시간 딱 맞췄네. 근데 마음이 바뀌었어. 나 케이크 먹기 싫어졌는데. 또 저는 한 걸음 물러서며 케이크 상자를 꽉 쥐었습니다. 또 무슨 장난을 치려는 거죠? 장난이라니. 최강민은 무서울 정도로 순진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고객은 왕이잖아. 왕이 마음이 바뀌면 배달부는 따라야지. 자, 이렇게 하자. 네가 이 케이크 다 먹으면 내가 돈은 3배로 줄게. 저는 커다란 버터크림 케이크를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먹으라고. 이것은 노골적인 인격 모독이었습니다. 안 먹습니다. 받으실 거면 받으시고 아니면 가져가겠습니다. 저는 떨림을 억누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선택권이 없어. 최강민이 손가락을 튕기자 덩치 큰 놈 둘이 일어나 제 퇴로를 막았습니다. 먹든가 아니면 내가 별점 1개 주고 고객센터에 내가 불손한 태도로 고객을 위협했다고 신고하든가. 회사 규정 알지? 신고 3번이면 계정 영구 정지야. 계정 영구 정지. 그 말은 제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지금 직장을 잃으면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 이번 달 약값도 아직 다 못 벌었는데. 저는 최강민의 의기양양한 미소를 보았습니다. 그는 제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존심보다 돈이 더 급하다는 것을. 먹겠습니다. 저는 케이크 상자를 열었습니다. 포크도 접시도 없었습니다. 손으로 먹어야 했습니다. 저는 커다란 케이크 조각을 떼어 입에 쑤셔 넣었습니다. 느끼한 버터크림이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저는 굴욕감을 꾸역꾸역 위장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주위의 놈들은 서커스를 보는 원숭이처럼 손뼉을 치며 환호했습니다. 빨리 먹어. 잘 넘겨. 저것 좀 봐. 엄청 잘 먹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먹다만 케이크 위로 떨어졌습니다.
크림이 얼굴과 머리카락에 잔뜩 묻었습니다. 토할 것 같았지만 토할 수 없었습니다. 이 밥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먹어야 했습니다. 마지막 조각을 삼켰을 때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최강민은 지난번처럼 돈다발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잘했어. 멋진 쇼였어. 돈 갖고 꺼져. 저는 몸을 숙여 돈을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자존심이 무뎌진 걸까요? 아니면 고통이 한계치를 넘어선 걸까요? 저는 묵묵히 오토바이를 끌고 돌아섰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당분과 크림 때문에 배가 뒤틀렸습니다. 저는 길가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격렬하게 토했습니다. 어지러운 와중에 가로등 불빛 아래 제 손등의 흉터가 다시 보였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그곳에 조용하고 무력하게 있었습니다. 너 무도는 왜 배운 거냐, 서윤아?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은 내 자신조차 보호하지 못하잖아. 공원에서 케이크를 억지로 먹은 날 이후 저는 뒤틀리는 배와 너덜너덜해진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돈에 대한 압박감이 보이지 않는 바위처럼 가슴을 짓눌렀고 몸이 비명을 질러도 다시 거리로 나가야 했습니다. 요 며칠 어머니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매일 밤 온화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지만 어머니의 낡은 슬리퍼가 유난히 빨리 닳았고 바짓단에는 우리 집 시멘트 바닥에는 없는 붉은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어머니를 놀라게 해드리려고 평소보다 30분 일찍 퇴근하기로 했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한방 삼계탕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 월급을 가불해서 산 것이었습니다. 높은 이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얼마 전 투석을 받으신 어머니께 단백질 보충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골목 입구에서 오토바이 시동을 끄고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나무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활짝 열고 엄마, 선물 사왔어요. 하고 외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광경에 제 발은 바닥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습한 방바닥에 주저앉아 마늘을 까는 대신 더러운 자루에서 쏟아져 나온 낡은 맥주 캔과 플라스틱 병들을 분류하고 계셨습니다. 신부전증 3기 환자, 의사에게 절대 안정을 취하라는 말을 들었던 어머니가 지금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시큼한 냄새가 진동하는 맥주 캔을 떨리는 손으로 찌그러뜨리고 계셨습니다. 잿빛 얼굴에는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고 허리를 두드리며 고통의 얼굴을 찌푸리셨습니다. 옆에는 다 찢어진 밀짚 모자와 물이 다 떨어진 생수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어머니는 몰래 폐지를 주우러 다니셨던 겁니다. 어머니가 제 손에 쥐어주시며 마늘 까서 번 돈이라고 했던 푼돈들은 사실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쓰레기통과 길거리를 뒤져서 번 돈이었던 겁니다. 목구멍이 꽉 막혔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지만 흐느낌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황급히 입을 막았습니다. 달려가서 어머니를 껴안고 싶었습니다. 엄마, 제발,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엄마 모실 수 있어요. 하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춰섰습니다. 지금 제가 달려들어가면 어머니는 부끄러워하실 겁니다. 자신이 짐이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실 겁니다. 자식에게 힘든 일을 하는 모습을 들켰다는 사실이 병보다 어머니를 더 아프게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문에서 멀어졌습니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눈물이 안으로 흐르도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얼굴을 닦고 온 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연기해야 했습니다. 이 가슴 아픈 비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한 딸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5분 후 저는 멀리서부터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일부러 엔진 소리를 크게 내며 막 도착한 것처럼
집 앞으로 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크게 외쳤습니다. 안에서 허둥대는 소리, 자루를 끄는 소리, 병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빗자루질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왔니? 웬일로 이렇게 일찍 왔어? 어머니는 문을 가로막고서 계셨습니다. 옷은 갈아입으셨지만 머리카락에서는 여전히 시큼한 술 냄새와 볕에 탄 냄새가 났습니다. 구석의 자루는 커튼 뒤로 숨겨져 있었지만 삐져나온 자루의 한쪽 끝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운이 좋았어요, 엄마. 저는 삼계탕 봉지를 들어 올리며 활짝 웃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비틀리고 가식적인 미소였습니다. 어떤 통 큰 손님이 팁을 2만 원이나 주셔서 엄마 몸보신하시라고 삼계탕 사왔어요. 어머니의 눈이 반짝 빛났다가 이내 미안한 듯 어두워졌습니다. 그 돈으로 내 옷이나 사 입지. 늙은 애미는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데 돈 아깝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엄마가 건강해야 저도 마음 놓고 일하죠. 얼른 들어와서 드세요. 식기 전에. 저는 삼계탕을 상에 차렸습니다. 향긋한 한약재 냄새가 퍼졌지만 제 입안은 쓰기만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숟가락을 쥔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굳은 살과 때로 검어진 손가락에는 긁힌 지 얼마 안 된 핏자국도 있었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제가 물었습니다. 응, 맛있네. 아주 맛있어.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기침하는 척하며 고개를 돌려 몰래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한약재가 좀 매워서 눈물이 나네. 저는 어머니가 통 큰 손님 이야기를 믿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어머니가 폐지 줍는 일을 숨기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두 모녀, 두 위대한 거짓말쟁이는 좁은 방 안에서 서로 마주 앉아 잔혹한 현실을 감추기 위해 달콤한 거짓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집에 계시면서 힘든 일은 없으셨어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떠보듯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순간 움찔하시더니 이내 애써 웃으셨습니다. 아니, 멀쩡했지.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는 게 뭐 힘들다고. 저는 어머니의 소매 아래로 언뜻 보이는 멍자국을 보았습니다. 아마 무거운 자루를 옮기다 생긴 멍일 겁니다. 가슴에 소금을 뿌린 듯 아팠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엄마는 푹 쉬세요. 모든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 곧 월급도 오른대요. 저는 또 한 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최강민의 장난 때문에 계정이 정지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가 잠드신 후 몰래 일어나 방구석으로 갔습니다. 커튼 뒤에 자루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안에는 찌그러진 플라스틱 병과 맥주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구겨진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나왔습니다. 아마 오늘 버신 돈이거나 누군가에게 받은 돈일 겁니다. 저는 지폐를 들어 쫙 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지폐였지만 지금 제게는 그 무엇보다 신성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땀이고 피이며 저를 돕기 위해 쥐어짠 마지막 남은 기력이었습니다. 저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왜 세상은 우리를 이 막다른 길로 몰아넣는 걸까? 왜 최강민 같은 자들은 비단 옷을 입고 돈을 쓰레기처럼 여기는데 우리 어머니는 진흙탕에 고개를 숙여 푼돈을 주어야 하는 걸까? 저는 지폐를 꽉 쥐고 잠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어머니의 고단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엄마, 맹세할게요.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계속 이렇게 고생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남은 생을 평안하게 보내실 수만 있다면
제 목숨을 팔아서라도 모든 걸 다 할게요. 저는 5,000원짜리 지폐를 지갑에 넣고 낡은 모녀 사진 옆에 고이 간직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부적이 될 것이었습니다. 폐지 더미 옆에 웅크리고 앉아 계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잠자는 내내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머니의 자루에서 몰래 꺼낸 구겨진 5,000원짜리 지폐는 코팅까지 해서 지갑 속에 고이 간직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지 않기 위한 낙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니, 피곤할 권리를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벽 5시부터 배달 앱을 켜고 자정이 되어서야 껐습니다. 음식 배달, 무거운 지문반, 장보기 대행까지. 음문 날씨도 어깨의 통증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주문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비밀을 알게 된 지 사흘째. 저는 국내 최대 운송기술 그룹 본사인 A1타워로 긴급 서류를 배달하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15분 안에 회장실에 있는 수신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배달비가 매우 높았습니다. 저는 꽉 막힌 도로를 뚫고 달렸습니다. 땀이 유니폼을 흠뻑 적셨지만 1초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도착한 빌딩의 웅장함에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에 비친 제 초라한 모습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세 겹의 삼엄한 보안 검사를 통과한 후 저는 아름다운 비서의 안내를 받아 최고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잠시 기다리세요. 대표님께서 회의 끝나고 바로 나오실 겁니다. 비서는 향수 냄새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서류를 꽉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나가는 직원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제 남루한 옷차림을 마치 상류사회에 잘못 들어온 이물질처럼 쳐다봤습니다. 저는 모자를 더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와 장갑을 고쳐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커다란 나무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선두에는 키가 크고 잘 재단된 회색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에게서는 주위를 압도하는 위엄과 냉철함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바로 수신인 강태준 대표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다가가 두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대표님, 긴급 서류입니다. 남자는 멈춰 섰습니다. 그는 서류를 바로 받지 않고 저를 조용히 쳐다봤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흙 묻은 제 운동화부터 마스크로 가려진 얼굴까지 훑었습니다. 순간 그가 제 위장막을 뚫고 진짜 제 모습을 보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업체 소속이시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프리랜서입니다. 앱으로 주문받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강태준이 서류를 받기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길고 깨끗한 손가락이 서류를 건네받는 순간 제 장갑 낀 손등을 스쳤습니다. 저는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손을 뺐습니다. 무도인의 본능적인 반사 신경 때문에 제 동작은 비정상적으로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강태준은 멈칫했습니다. 그의 짙은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흉터를 가리기 위해 낡은 장갑을 낀 제 오른손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더니 갑자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장갑 벗어줄 수 있습니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왜 그런 요구를 하는 거지? 내 장갑이 더러워서 서류가 더러워질까봐 그런가? 가난에 대한 자격지심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벗기 곤란합니다. 서류는 전달했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돌아서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그의 시선이 등 뒤에 뜨겁게 박혀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잠깐만요.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엘리베이터 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벽에 기댄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왜 도망친 거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지만 직감적으로 그 남자가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최강민 같은 불량배의 위험함이 아니라 제가 묻어버리고 싶은 과거를 들춰낼 수 있는 그런 위험함이었습니다. A1 타워를 떠나 저는 다시 인파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대표의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낯설면서도 무언가 깊은 사연을 담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휴대폰이 격렬하게 울렸습니다. 새로운 주문이 화면에 떴습니다. 배달비 20만 원, 주문 내용은 치킨 50마리, 맥주 10박스, 그리고 얼음을 사서 항구의 낡은 창고로 배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배달비 20만 원, 시내 배달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주문자 이름은 익명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항구 창고는 인적이 드물고 위험한 곳으로 불량 청소년들의 아지트로 자주 사용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거절 버튼을 누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찌그러진 맥주 캔을 분류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20만 원. 어머니가 한 달 내내 폐지를 주어야 벌 수 있는 돈. 어머니께 가장 좋은 보약을 사드릴 수 있고 이번 달 공과금을 낼 수 있는 돈. 그냥 음식 배달일 뿐이야. 배달하고 돈 받고 바로 돌아오면 돼.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오른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장갑 아래의 흉터가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가 오려나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항구로 가는 길은 갈수록 한적해졌습니다. 드문드문 있는 가로등은 도깨비 불처럼 깜빡이며 울퉁불퉁한 도로를 제대로 비추지 못했습니다.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기름 냄새와 쓰레기 냄새, 그리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를 품고 제 얇은 옷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추위 때문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커져가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떨면서 운전했습니다. 치킨 50마리와 맥주 10박스를 실은 낡은 오토바이는 대형 트레일러가 쌩하고 지나갈 때마다 휘청거렸습니다. 힘내자, 서윤아. 이 배달만 끝내고 20만 원 받으면 엄마 좋은 약 사드릴 수 있어. 저는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익숙한 주문을 되뇌었습니다. 마침내 주문서에 적힌 주소에 도착했습니다. 버려진 컨테이너, 야적장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창고였습니다. 벽은 이끼로 얼룩져 있었고 지붕은 녹슬었으며 주위에는 무릎보다 높이 자란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무거운 철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뒤를 찢는 듯한 음악 소리가 새어나와 밤의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고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짐 다 갖고.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음성 변조를 한 듯 갈라지고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내어 철문을 밀었습니다. 녹슨 경첩이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낑낑대며 치킨과 맥주를 안으로 옮겼습니다. 먼지 쌓인 넓은 창고 한가운데에는 임시로 놓인 긴 테이블 위에 고급 양주와 안주가 널려 있었습니다. 7, 8명의 젊은 남자들이 낡은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자욱한 담배 연기가 숨 막힐 듯 자욱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맥주 상자를 내려놓자 음악이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공간 전체에 무서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물건 다 왔어. 아가씨? 창고의 어두운 구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인형이 희미한 백열등 불빛 아래로 걸어 나왔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최강민이었습니다. 그는 실크 셔츠 단추를 풀어헤치고 와인잔을 든 채 잔인하고 의기양양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제 예감이 맞았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주문이 아니라 함정이었습니다. 최강민 씨. 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며 더듬거렸습니다. 똑똑하네. 아직 날 알아보는 걸 보니 최강민은 텅 빈 창고에 울려 퍼지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난 내가 돈 버는 데만 정신 팔린 줄 알았지. 그의 부하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광기 어린 웃음소리는 마치 먹잇감을 둘러싼 하이에나 떼 같았습니다. 주문하신 물건 다 가져왔습니다. 저는 장갑 속에서 손이 떨리는 것을 감추며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배달비 결제해 주시면 돌아가 보겠습니다. 돌아가? 최강민은 놀란 척하며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파티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가려고. 내가 널 여기 부른 게 겨우 치킨 배달시키려고 한 것 같아. 그가 손가락을 튕기자 출입구 근처에 있던 덩치 큰 놈들이 다가와 철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빗장이 걸리는 소리가 마치 관의 못을 박는 소리처럼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유일한 탈출구가 막혔습니다. 저는 굶주린 늑대 떼와 함께 이 창고에 갇혔습니다. 무슨 짓이에요?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방어할 무기나 퇴로를 찾기 위해 주위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는 미끄러운 벽과 썩은 나무 상자들 뿐이었습니다. 무슨 짓이냐고. 최강민은 제게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와 비싼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는 제 주위를 맴돌며 마치 물건 값을 매기듯 저를 훑어봤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 마스크랑 선글라스, 촌스러운 옷 뒤에 뭘 그렇게 꽁꽁 숨기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 그가 갑자기 손을 뻗어 제 모자를 벗기려 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여 피했습니다. 빠르고 간결한 동작에 최강민은 헛손질을 했습니다. 그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더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쭈, 제법인데 반사신경 좋네. 오늘 밤 게임이 생각보다 재밌겠어.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야, 오늘 저녁 마스크랑 더러운 장갑 벗기는 놈한테 내가 1,000,000원 쏜다. 1,000,000원. 놈들은 돈과 병적인 게임에 대한 흥분으로 눈을 빛내며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저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저는 나무 상자 더미에 등을 기댄 채 포위망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오늘 밤 제 명예는 짓밟히고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손을 쓰면 제 정체가 드러나고 우리 모녀의 평온한 삶은 끝장날 겁니다. 경고하는데 제 목소리는 평소의 비굴함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단호한 톤으로 낮게 깔렸습니다. 날 건드리지 마세요. 난 그저 정당하게 돈을 벌고 싶을 뿐이에요. 가게 해주세요. 어이구, 무서워라. 머리를 붉게 물들인 놈이 비웃으며 제 어깨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폐지를 줍던 어머니의 굽은 등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살아 돌아오길, 온전한 몸으로 돌아오길 바라실 겁니다. 붉은 머리에 더러운 손이 제 어깨에 닿으려는 순간 등골을 타고 전류가 흘렀습니다. 7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도인의 본능이 순식간에 깨어났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안 듣겠다 이거지. 최강민이 소리쳤습니다. 전부 다 덤벼. 전연 꽉 붙잡아. 7, 8명의 남자들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땀 냄새, 술 냄새, 그리고 살기가 가득 찼습니다. 저는 순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냉철한 결단력만이 남았습니다. 창고 안의 공기는 끊어지기 직전에 기타 줄처럼 팽팽하게 긴장되었습니다. 1,000,000원 상금에 흥분한 붉은 머리 놈이 굶주린 맹수처럼 가장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그가 제 멱살을 잡으려고 거대한 팔을 뻗는 순간 주위 세상이 슬로우 모션처럼 움직였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
최강민 무리의 비웃음 소리가 멀어지고 제 심장 박동 소리와 극도의 집중력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왼쪽으로 몸을 살짝 피했습니다. 단순한 동작이었지만 그의 손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저는 그가 달려드는 힘을 이용해 왼손으로 그의 팔꿈치 관절을 강하게 치는 동시에 오른발로 발목을 가볍게 걸었습니다. 거구의 남자는 균형을 잃고 먼지 쌓인 바닥으로 거대하게 쓰러졌습니다. 뭐야? 남은 놈들은 경악했고 최강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작은 배달부 아가씨가 자기보다 2배는 큰 남자를 눈 깜짝할 사이에 쓰러뜨렸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 전연처. 운이 좋았을 뿐이야. 최강민은 술잔을 테이블에 내리쳐 박살내며 소리쳤습니다. 최강민의 명령에 늑대들이 깨어났습니다. 남은 대여섯 놈이 강목과 빈 맥주병을 무기 삼아 사방에서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 나무 상자 더미에 등을 기대 배후 공격을 막았습니다. 첫 번째 놈이 무기를 휘두르자 저는 팔을 들어 막았습니다. 정면으로 막는 대신 태권도의 막기 기술을 이용해 그의 공격 방향을 옆으로 흘려버렸습니다. 그의 무기는 벽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이어서 옆구리에 옆차기를 날리자 그는 뒤로 나가 떨어지며 동료와 부딪혔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유연하지만 단호하게 움직였습니다. 7년간의 공백으로 체력은 떨어졌고 숨이 차올랐지만 뼛속까지 새겨진 기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격을 피하고 손목을 꺾고 관절을 제압하며 한 놈 한 놈 무력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한 놈의 다리를 걸어 제압하는 동안 다른 놈이 등 뒤로 다가와 제 오래된 상처가 있는 오른쪽 어깨를 강목으로 세게 내려쳤습니다. 살을 찢는 듯한 고통에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른쪽 팔 전체가 마비되었습니다. 잡았다. 제가 빈틈을 보이자 두 놈이 달려들어 제 양팔을 붙잡고 바닥에 무릎 꿇렸습니다. 최강민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방금 깨진 유리 조각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법이네. 최강민은 분노와 술기운에 붉어진 얼굴로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말했지. 오늘 밤 넌 내 장난감이라고. 내 진짜 얼굴이 궁금하군. 저는 격렬하게 몸부림쳤지만 두 남자의 힘은 너무 강했습니다. 어깨의 통증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최강민은 몸을 숙여 제 장갑 낀 오른손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이 안에 뭘 숨긴 거야? 금, 다이아몬드? 그는 유리 조각을 들어 망설임 없이 낡은 장갑을 찢었습니다. 그는 찢어진 장갑을 난폭하게 벗겨냈습니다. 창고의 노란 불빛 아래 제 맨손이 드러났습니다. 그 위로 손등을 가로지르는 길고 하얀 흉터가 흉측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강민은 흉터를 보더니 이내 광기 어린 혐오 가득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 대단한 거라고. 알고 보니 장애인이었네. 저 손 좀 봐. 역겨워 죽겠네. 그러니 맨날 장갑 끼고 다녔지. 남들이 보고 토할까봐. 응. 그의 말은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고 솟구치는 굴욕에 눈물을 참았습니다. 7년 동안 지켜온 비밀. 묻어두었던 고통이 경멸 어린 시선들 앞에 발가 벗겨졌습니다. 이런 개자식,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뒤로 박치기를 해 저를 잡고 있던 놈의 코를 가격했습니다. 그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습니다. 제가 일어서려는 순간 최강민이 더 빨랐습니다. 그는 제 뺨을 세게 때렸고 저는 비틀거리며 종이 상자 더미 위로 쓰러졌습니다. 코끝이 찡하고 입안에 비릿한 피맛이 퍼졌습니다. 어디서 반항이야. 내가 예의를 가르쳐주지. 최강민이 제 배를 걷어차려고 발을 드는 순간 저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굉음과 함께
창고의 두꺼운 철문이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부서지며 안으로 쓰러졌습니다. 자욱한 먼지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창고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희미한 먼지 속 밖에서 비추는 눈부신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을 등지고 키 큰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순간 제게는 구원의 신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뒤로는 검은 유니폼을 입은 수십 명의 보안 요원들이 장비를 갖춘 채 신속하게 안으로 들어와 상황을 제압했습니다. 최강민은 눈부신 빛을 가리며 눈을 찡그렸습니다. 어떤 새끼야, 어떤 새끼가 감히 내 파티를 망쳐.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게로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저는 그가 오늘 아침 A1 타워에서 만났던 그 남자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는 최강민 앞에 멈춰서서 떨고 있는 그를 칼날 같은 눈빛으로 쏘아봤습니다. 그리고는 너덜너덜한 옷차림에 멍든 얼굴, 그리고 특히 피 흘리는 흉터가 드러난 제 오른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분노는 처절한 고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비싼 정장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쪽 무릎을 꿇고 저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었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깊은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눈물과 충격으로 흐려진 눈으로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왜 그가 여기에? 왜 저를 보는 그의 눈빛이 저렇게 아픈 걸까? 최강민은 새로 나타난 남자를 알아보고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강태준 대표님? 어떻게 여기에? 강태준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장 재킷을 벗어 추위와 공포에 떨고 있는 제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감추려 했던 흉터 있는 제 오른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는 최강민처럼 혐오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깨진 보물을 다루듯 소중하게 감쌌습니다. 이 흉터, 그는 속삭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흉터를 부드럽게 쓸었습니다. 맞았군요. 당신이. 그가 고개를 들자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췄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가난한 자를 향한 동정이 아니라 7년 동안 억눌러온 감사와 애정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순간은 최강민의 어리석고 오만한 외침에 깨졌습니다. 대표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인연은 그냥 거지 같은 배달부라고요. 속지 마세요. 저 손 진짜 역겨워요. 닥쳐. 강태준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포효에는 온 창고를 뒤흔드는 무서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최강민과 마주섰습니다. 평소의 신사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만인지상의 기백이 그를 감쌌습니다. 한 번만 더 그녀를 모욕하는 말을 짓거리면 강태준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 혀가 내 입안에 붙어있지 못하게 될 줄 알아. 넓은 창고 안은 강태준이라는 남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으로 숨 막힐 듯 답답해졌습니다. 그의 닥쳐라는 한마디는 망치처럼 불량배들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상자 더미에 욱신거리는 등을 기댔습니다. 그의 온기가 남은 재킷이 떨리는 제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에서 나는 차분하고 남성적인 우디향은 이 퀴퀴한 창고의 냄새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마치 꿈을 꾸는 듯 저를 아찔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강민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부하들 앞에서 마지막 남은 체면이라도 지키려는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대표님, 왜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전 그냥 이 버르장머리 없는 배달부를 좀 가르치려던 것뿐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A1 그룹은 협력 관계이지 않습니까? 협력 관계. 강태준은
차가운 칼날 같은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최강민을 보지 않고 여전히 제 손의 상처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로 A1 그룹과 자네 집안의 모든 협력은 끝났네. 그리고 자네 아버지께 전화해서 최고의 변호사를 준비하라고 전하게. 오늘 밤 자네가 저지른 짓은 자네 아버지 돈으로도 해결 못할 테니. 말을 마친 그가 가볍게 손짓하자 검은 옷을 입은 경호원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최강민과 그의 친구들을 제압해 구석에 무릎 꿇리고 무기를 빼앗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큰 힘을 가진 걸까? 그리고 왜 생판남인 나를 이렇게까지 보호하는 걸까? 강태준은 다시 돌아와 제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가슴 주머니에서 새하얀 손수건을 꺼내 제 오른손에서 흐르는 피를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동작은 제가 조금이라도 더 아플까봐 두려워하는 듯 지극히 조심스럽고 소중했습니다. 많이 아파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부드러워서 울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빼며 그 흉한 손을 감추려 했습니다. 보지 마세요. 흉해요. 아니요. 강태준은 제 손목을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깊은 눈은 끝없는 바다 같았습니다. 흉하지 않아요.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의 역광 속에서 7년 전의 기억이 갑자기 밀려와 눈앞의 남자와 겹쳐졌습니다. 이 눈빛, 이 콧날, 그리고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가득 찬 시선까지. 혹시 제 입술이 떨렸고 목이 메었습니다. 혹시 그때 그 남학생? 강태준은 슬프지만 안도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나예요. 7년이 지났네요. 이렇게 늦게 찾아와서 미안해요. 당신이 이런 고통을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분노와 서름이 무너진 둑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행동이 어리석었다고, 제 인생을 꼬이게 만든 원인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는 흐느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알아보셨어요? 저 정말 많이 변했잖아요. 내 이름은 잊을 수 있어도 이 흉터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강태준은 자신의 손수건으로 제 상처를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마치 7년 전 제가 뿌리쳤던 그 순간처럼 이 초승달 모양의 흉터는 당신이 나를 대신해 맞은 상처예요. 내 목숨은 당신이 준 선물입니다. 평생 나 강태준은 당신에게 빚을 졌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얀 손수건이 붉은 피를 머금은 채 울퉁불퉁한 흉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자격지심의 낙인이 아니라 우리 둘을 잇는 운명의 끈이 되었습니다. 가요. 여기서 나갑시다. 강태준은 저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몸을 가볍게 안아 올렸습니다. 네, 내려주세요. 저 혼자 걸을 수 있어요. 저는 당황해서 약하게 몸부림쳤습니다. 제 옷은 흙과 땀으로 더러웠고 그의 정장은 너무나 고급스러웠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는 제 팔을 살짝 조이며 다정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힘들었잖아요. 오늘만큼은 내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줄게요. 저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잠잠해졌습니다. 그의 단단한 가슴에 머리를 기댄 채 그의 강하고 빠른 심장 박동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이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절대적인 안정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강태준은 저를 안고 어두운 창고를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최강민이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대표님, 용서해 주십시오. 대표님, 아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강태준은 멈춰섰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판사의 선고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틀렸어. 그녀는 아는 사람이 아니야. 내 은인이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우리는 밖으로 나섰습니다. 강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품 안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비서가 재빨리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강태준은 저를 푹신한 시트에 앉히고 제 옆에 바싹 붙어 앉았습니다. 차는 낡은 창고와 악인들을 뒤로하고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저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보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가 작게 물었습니다. 병원에요. 상처부터 치료해야죠. 강태준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제 멀쩡한 왼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놓치면 제가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하지만 엄마가 집에서 기다리세요. 어머니가 생각나자 저는 퍼뜩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분명 저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강태준은 저를 돌아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걱정 말아요. 이미 사람을 보내서 어머님을 모셨어요. 최고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실 겁니다. 이제부터 당신과 어머님은 돈이나 집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감사함, 감동,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것이 꿈은 아닐까? 잠에서 깨면 다시 낡은 반지하 방과 보잘것없는 배달 주문들을 마주해야 하는 건 아닐까?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강태준은 제 손을 부드럽게 쥐었습니다. 서윤 씨, 날 믿어요. 저는 눈을 감고 지친 몸을 시트에 기댔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스스로에게 약해져도 괜찮다고, 기대어도 괜찮다고 허락했습니다. 차는 밤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하나의 흉터와 잊을 수 없는 은혜로 묶인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을 태운 채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눈을 뜨자 고급 병실의 부드러운 천장 조명에 눈이 부셨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그 통증은 푹신한 매트리스와 쾌적한 에어컨 바람에 금세 잊혔습니다. 오른손은 깨끗하고 하얀 붕대로 조심스럽게 감겨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는 한 남자가 등을 꼿꼿이 세운 채 눈을 감고 쪽잠을 자면서도 제 멀쩡한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 깼어요? 제가 몸을 움직이자마자 그가 눈을 떴습니다. 창고에서의 날카로운 눈빛은 사라지고 오직 걱정과 다정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여긴 어디예요? 목이 바싹 말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국제병원이에요. 이제 안전해요. 태준 씨는 따뜻한 물을 따라 빨대를 제 입에 조심스럽게 대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타박상과 과로일 뿐이래요. 손의 상처도 깊지 않아서 금방 나을 거라고 했어요. 물을 한 모금 마시자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엄마는요? 우리 엄마는 어디 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진정해요. 태준 씨가 제 어깨를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어머님은 옆 병실에서 종합검진받고 계세요. 신장이 약하시지만 위독한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특별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해뒀어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휠체어에는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헐렁한 환자복을 입은 어머니는 배쑥했지만 넋이 나간 듯 불안해 보였습니다. 서윤아, 내 딸 어디 있니?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붕대를 감고 있는 저를 보자마자 휠체어에서 뛰쳐나오실 뻔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어머니를 향해 손을 뻗었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침대 옆으로 가까이 밀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붕대 감은
손을 잡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하얀 시트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세상에, 우리 딸 왜 이래? 교통사고 났다더니. 아이고, 내 새끼. 왜 이렇게 고생만 하니? 응, 저는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저 사무직 아니었어요. 배달 일하다가 사람들한테 맞았어요. 어머니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를 보다가 낯선 부자인 태준 씨를 보셨습니다. 배달? 왜 엄마한테 숨겼어? 그때 태준 씨가 한 걸음 다가와 어머니께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죄송하지만 어머님께서는 따님의 진실을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따님에 대해서요. 그리고 태준 씨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7년 전 자신을 대신해 칼을 맞았던 작은 소녀 이야기, 제가 숨겨왔던 흉터 이야기,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얼마나 저를 찾아 헤맸는지에 대해 그는 존경과 감사가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야기를 다 듣고 넋이 나가셨습니다. 제 오른손을 들어 올려 붕대 위를 떨리는 손으로 만져보셨습니다. 이 흉터가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생긴 게 아니었구나. 어머니는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식의 말없는 희생을 깨달은 어머니의 가슴 찢어지는 울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서윤아. 얼마나 아팠는데 혼자 참았어. 이 못난 애미 때문에 엄마가 널 고생시켰구나. 아니에요, 엄마. 저는 몸을 일으켜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제가 원해서 한 거예요. 엄마만 건강하시면 전 뭐든 괜찮아요. 우리 세 사람은 감동으로 무겁게 가라앉은 병실에 함께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조용히 옆에서 어머니께 휴지를 건네주었고 저를 보는 그의 눈빛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태준 씨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더니 양해를 구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그의 표정이 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침착함은 분노로 바뀌었고 휴대폰을 쥔 손은 부서질 듯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애써 평정을 되찾은 얼굴로 돌아왔지만 저는 그의 눈 속의 긴장감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준 씨는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강민, 그 집안이 가만히 있질 않네요. 그들이 뭘 어쨌는데요. 제 심장이 뱉는 것 같았습니다. 최강민이 권력 있는 집안 자식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최강민 아버지인 허 회장이 방금 전화했습니다. 태준 씨의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사과는커녕 협박을 하더군요. 창고 CCTV가 사건 당시 우연히 고장났다고 합니다. 지금 변호사를 시켜서 오히려 서윤 씨를 폭행 및 무고죄로 역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뭐라고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먼저 절 때렸잖아요. 제 상처가 증거예요. 그들은 돈이 있죠. 돈으로 흑백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태준 씨는 경멸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심지어 소셜미디어에 서윤 씨가 반격하는 장면만 교묘하게 편집한 영상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폭력배로 몰아가고 돈을 뜯어내려다 실패하자 사람을 팠다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이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얘지셨습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악독할 수가. 우리 딸이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 딸을 죽이려 드는구나.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왜 악인이 이렇게까지 활개칠 수 있는 걸까? 정의는 부자들의 장난감일 뿐인가? 걱정 마세요. 태준 씨의 크고 따뜻한 손이 제 손을 덮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은 투지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 어머님, 저를 믿으세요. 7년 전에는 서윤 씨가 저를 지켜줘야 했던 약한 놈이었지만 지금의 저는 강태준입니다. 제 은인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다치게 하는 건 절대 용납 못합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번호를 누르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법무팀, 홍보팀, 플랜 B 가동하세요. 내 차 블랙박스, 주변 지역 CCTV, 최강민 통화 내역까지 모든 증거 확보하고 동시에 주요 언론사에 연락하세요. 내일 아침 허 회장 부자의 그룹 이름이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하게 만들 겁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저를 보며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더러운 여론전을 원한다면 진실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죠. 서윤 씨는 어머님 잘 돌보면서 푹 쉬기만 해요. 저는 그의 넓은 어깨를 보며 강한 믿음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 씨가 경고했던 폭풍은 제 상상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맹렬하게 몰아쳤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침대 머리맡에 낡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인터넷을 켜자마자 수많은 알림에 휴대폰이 멈춰버렸습니다. 욕설이 담긴 메시지와 악성 댓글이 제 개인 SNS를 뒤덮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검색 순위 1위에 오른 기사 링크를 눌렀습니다. 여성 배달 기사, 대기업 후계자 집단 폭행, 주문 뒤에 숨겨진 진실은? 기사 아래에는 교묘하게 편집된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제가 최강민의 부하들을 쓰러뜨리고 박치기 하는 장면만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케이크를 억지로 먹이고 어머니를 모욕하고 유리 조각으로 제 손을 그었던 모든 장면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론은 들끓었고 사정을 모르는 키보드 워리어들은 신나게 돌을 던졌습니다. 딱 봐도 양아치네. 무슨 배달 기사야? 최강민이 불쌍하다. 생일 파티하다가 무슨 봉변이야. 저런 폭력적인 배달부는 퇴출시켜야 한다. 저는 휴대폰을 침대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귀가 웅웅거리고 분노가 목구멍을 막아 몸에 난 멍보다 더 아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혀는 무기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보지 마세요. 저는 옆에서 간호사가 준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고 계신 어머니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니? 우리 딸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절망이 병실을 뒤덮고 있을 때 문이 열리고 태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어젯밤의 피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은 완벽하게 차려입은 정장 차림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의 뒤로는 변호사 2명과 홍보팀 직원이 따랐습니다. 그는 당황한 우리 모녀에게 다가와 어머니 손에 들린 태블릿을 받아 전원을 껐습니다. 어머님, 서윤 씨, 이런 쓰레기 같은 건 더 이상 보지 마세요. 그들의 연극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막을 내릴 차례입니다. 그는 비서에게 신호를 보내 벽에 걸린 TV를 켜게 했습니다. 이건 15분 전에 A1 그룹이 연 긴급 기자회견입니다. 보세요. TV 화면에는 태준 씨가 연단에 서 있었고 뒤로는 그룹 로고가 보였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그를 향해 카메라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TV 속 태준 씨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아침 프리랜서 배달 기사이신 박서윤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부 정보가 유포되었습니다. 허 회장 측은 편집된 영상을 제공하여 흑백을 전도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대답입니다. 태준 씨 등 뒤에 대형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원본 영상이었습니다. 선명한 화질에 음성까지 또렷했습니다. 어젯밤 태준 씨와 함께 온 보안 요원의 보디캠이 현장 전체를 녹화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의 IT팀은
최강민 측이 삭제했다고 믿었던 창고 CCTV 데이터까지 복구해냈습니다. 세상은 숨을 죽이고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최강민이 음식을 엎는 장면, 제 어머니를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모욕하는 장면, 제가 무릎 꿇고 애원했지만 막다른 길로 몰리는 장면, 그리고 정점은 최강민이 유리 조각으로 제 장갑을 찢고 흉터를 드러내며 제 고통을 비웃는 장면까지. 병실에서 저는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굴욕이 드러났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온 사회가 저와 함께 그 고통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TV 속 태준 씨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박서윤 씨는 폭력배가 아닙니다. 피해자이며 더 나아가 7년 전 제 목숨을 구해준 이름 없는 영웅입니다. 그녀의 손에 있는 흉터는 용기의 증거이지 당신들이 비웃고 조롱할 대상이 아닙니다. 기자회견은 기자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서 끝났습니다. 태준 씨는 TV를 끄고 저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때요? 나 잘했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도 침대에서 울고 계셨지만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지만 이번에는 욕설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박서윤 씨, 죄송합니다. 오해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최강민 부자네, 회사 불매운동합시다. 배달 기사님께 정의를. 동시에 정오, 뉴스 속보 자막이 화면을 가로질렀습니다. 허 회장 일가 기업주가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 기록. 검찰, 최강민 긴급 체포영장 발부.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비 온 뒤 하늘이 개고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눈부시게 파란 하늘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의자를 끌어와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사과 하나를 꺼내 평생 해본 적 없는 듯 서투르게 깎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거예요. 내가 약속할게요. 저는 그의 서툰 손길과 제 손의 흉터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이 흉터가 밉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를 이 남자에게로 이끌어준 어두운 수렁에서 저를 구해준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폭풍은 잠잠해졌어도 태준 씨 마음속의 폭풍은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난한 저를 공개적으로 보호한 일은 그의 대표 자리에 적지 않은 압박을 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태준 씨, 제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일을 크게 벌이셨는데 회사에 괜찮으시겠어요? 주주들이. 태준 씨는 손을 멈추고 삐뚤빼뚤 깎인 사과를 접시에 놓으며 저를 깊이 바라봤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한 명 지키지 못한다면 왕좌에 앉아 있어도 쓸모없는 놈일 뿐입니다. 내 걱정은 마세요. 뒷수습할 힘은 충분하니까. 그의 말은 제 심장을 틱게 하는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언론의 폭풍이 지나가고 사흘 후 저와 어머니의 건강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최강민과 그의 친구들은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고 그의 아버지는 폭락하는 주가를 막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의 소음은 태준 씨가 우리 모녀를 요양시키기 위해 데려온 조용한 교회의 별장 대문 뒤로 사라진 듯 했습니다. 어머님과 서윤 씨, 어머님께서 완전히 회복하실 때까지 여기서 지내세요. 가사도우미와 간호사도 따로 불렀습니다. 태준 씨는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햇살 가득한 넓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집은 제가 상상했던 차가운 호화로움이 아니라 따뜻하고 미니멀한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주위를 둘러보며 여전히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습니다. 푹신한 소파를 조심스럽게 만져보고 자신의 몸에 걸친 깨끗한 실크 잠옷을 내려다보셨습니다. 태준 총각, 이렇게까지 폐를 끼쳐서 어쩌나. 우리 모녀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졌네. 태준 씨는 어머니 맞은편 작은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친부모를 대하듯 공손한 태도였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 목숨은 따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때 서윤 씨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강태준도 없었을 겁니다. 저를 아들처럼 생각하시고 보답할 기회를 주세요. 저는 문에 기대어 그 광경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밖에서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남자가 이곳에서는 한없이 다정하고 세심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가난한 출신을 전혀 개의치 않았고 은혜를 베푼다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태준 씨는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저녁은 두 모녀를 위해 직접 요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제게 윙크했습니다. 제가 도우려고 하자 그는 단호하게 저를 밀어냈습니다. 환자는 부엌 출입 금지입니다. 정원에 가서 바람이나 쐬고 있어요. 그날 저녁 식사는 제 24년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사내 진미 때문이 아니라 따뜻한 가족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식탁에는 그가 오후 내내 인터넷 레시피를 보며 배웠다는 된장찌개, 제육볶음, 그리고 계란찜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맛있게 식사하셨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약값과 월세 걱정이 없는 어머니의 환한 미소를 보았습니다. 태준 총각, 음식 솜씨가 아주 좋네. 꼭 서윤이 아빠 젊었을 때 같아. 어머니는 무심코 말씀하시고는 눈빛이 슬퍼졌습니다. 태준 씨는 눈치 빠르게 어머니께 부드러운 고기 한 점을 덜어드렸습니다. 어머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어머님께는 서윤 씨가 있고 혹시 제가 싫지 않으시다면 저도 있습니다. 그의 말에 어머니는 감동하여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몰래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식사 후 어머니는 일찍 쉬러 들어가셨고 저와 태준 씨는 2층 발코니에서 산책했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에 정원의 제스민 향이 실려왔습니다. 저는 제 오른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상처는 딱지가 안 잡고 오래된 흉터와 새 흉터가 겹쳐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태준 씨가 옆에 서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게 꿈은 아닐까 생각해요.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가난한 배달부가 재벌 회장님의 보호를 받으며 이런 대저택에 와 있다니 너무 동화 같잖아요. 동화는 보통 현실이 아니니까요. 태준 씨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저를 돌려세워 마주 보게 했습니다. 달빛이 그의 잘생기고 강직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서윤 씨, 잘 들어요. 당신은 왕자를 기다리는 신데렐라가 아니에요. 당신은 스스로를 구한 전사입니다. 용기와 효심 그리고 선량함으로요. 나는 그저 당신과 함께할 행운을 얻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는 제 오른손을 부드럽게 들어 올려 울퉁불퉁한 흉터 위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이 흉터, 세상 사람들은 흉하다고 할지 몰라도 나에게는 훈장이고 운명의 증표입니다. 나는 이 흉터를 사랑하고 이 흉터를 가진 여자를 사랑합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화려한 고백은 아니었지만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제 마음에 꿀처럼 스며들어 오랜 세월 저를 짓눌렀던 자격지심을 녹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상은 너무 다르잖아요.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 높은 곳에 있고 저는 내가 내려갈게요. 태준 씨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당신을 업고 올라갈게요. 우리는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 겁니다. 나에게는 풍파를 함께 헤쳐나갈 아내이자 친구가 필요한 거지 장식용 꽃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 그의 셔츠를 적셨습니다. 7년 전 저는 무도로 그를 구했습니다. 7년 후
그는 사랑과 존중으로 저에게 보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악몽 없이 깊은 잠을 잤습니다. 8개월 후, 오늘은 장마철에 보기 드문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지난 7년간 제 삶을 뒤덮었던 모든 어둠을 씻어내려는 듯 한 점 구름 없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저는 햇살이 가득한 넓은 태권도 도장에 서 있었습니다. 벽에는 피닉스 여성 아동 호신술 센터라고 새겨진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품어온 꿈이었고 태준 씨가 현실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힘든 배달 일을 다시 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제가 그저 안주하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제 열정에 맞는 일을 하며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자, 주목. 상대방이 손목을 잡았을 때 절대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면 안 됩니다. 상대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손목을 트는 겁니다. 저는 땀으로 흰 도복이 젖는 줄도 모르고 구령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수강생들은 평범한 직장인, 주부, 그리고 학비 감면 혜택을 받는 가난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싸우는 법이 아니라 과거의 저처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용기를 가르쳤습니다. 관람석에는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2달 전 성공적인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훨씬 건강해지신 모습이었습니다. 기증자는 태준 씨가 수소문 끝에 찾아내 설득한 먼 친척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고운 빛깔의 한복을 입고 혈색이 도는 얼굴로 딸이 수업하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으셔도 끼니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어머니는 자식 곁에서 가장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도장 한가운데에 앉아 검은 띠를 풀며 땀을 닦았습니다. 키 큰 인형이 활짝 핀 해바라기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박서윤 사범님. 오늘 신규 수강생이 10명이나 더 늘었다면서요. 태준 씨가 환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저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따뜻한 햇살 향기를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렇게 바쁘신 분이 매일같이 여긴 어떻게 오세요? 직원들 불만 없어요? 신경 안 써요. 태준 씨는 제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나한테 가장 중요한 일은 매일 당신의 미소를 보는 거니까. 그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빨간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태준 씨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아주 특별하게 디자인된 은반지가 있었습니다. 반지 표면에는 부드러운 곡선에 초승달 모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윤아, 태준 씨가 제 눈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당신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이 반지는 내가 직접 디자인했어요. 이 초승달은 당신 손의 흉터를,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의 운명을 상징해요. 달이 기울면 다시 차오르듯 우리도 수많은 풍파를 겪고 마침내 완전함을 찾았으니까요. 그는 제 오른손, 한때 제 청춘의 자격지심이었던 긴 흉터가 있는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제 약지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반짝이는 은반지가 흉터의 일부를 가렸지만 오히려 그 손의 강인한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나와 결혼해 줄래요? 당신과 함께 늙어가고 싶어요.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이 흉터에 입 맞추고 당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어요. 뜨거운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계속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태준 씨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의 단단한 품 안에서 두 개의 심장이 하나처럼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7년 전 저는 폭풍우 치는 밤에 그를 구했습니다. 7년 후 그는
제 삶의 수렁에서 저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목숨을 빚졌고 평생의 사랑으로 그 빚을 갚아나갈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저와 태준 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강변을 산책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강물을 보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행복하게 웃고 계신 어머니와 제 손을 꽉 잡은 옆의 남자를 보았습니다. 저는 단순하지만 깊은 진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공평합니다. 때로는 당신을 무참히 짓밟고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안겨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양심을 잃지 않고 악에 굴복하지 않으며 선량함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킨다면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비추는 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할 것이라는 것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가족 이야기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